네, 이제 수급 분석하고 시장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또 소식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목되는 재료는 뭐 수급 재료일 텐데 앞서 수급을 봤습니다만 저수급 이후에 오늘 불과 1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뭐 예고는 이미 어느 정도 됐었는데 MSCI EM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편출이 결정이 됐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고 아마 9일 종가 기준으로 이 인덱스를 다시 리밸런싱을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일단은 이게 어찌 보면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반사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적인 반사이익인데 그럼 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그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매수 차익 거래, 단순히 매도 차익 거래, 뭐 한국 증시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걸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직접적인 어떤 큰 수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아침 쪽에 저도 오면서 급하게 보느라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뭐 효과가 0.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규모 매수 자금이 유입될 만한 수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어떤 그 매수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야 될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까요? 이런 부분 좀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조금은 일시적으로 정체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한 자금들이 좀 일시적으로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악재거든요. 그 악재가 거치고 난 다음에 이 한국 증시를 사야 될 만한 어떤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그 러시아 편출로 인한 어떤 수혜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분석 내용들은 각양각색이긴 합니다만 정리하자면은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네. 자금은 약 1조 8천억 달러. 네. 우리 원화로 치면은 2,200조 원 정도 된다고. 네네.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쭉 놓으면은 중국 비중이 30%대니까 제일 높고. 네네. 우리나라는 12%가 조금 안 됩니다. 뭐 11.9 네네. 얼마인가 그런데 한 12% 치고 러시아가 이제 3.3%니까 요 네. 3.3%를 2,200조에서 빼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이제 네네. 적립을 하는 거죠. 패시브 그렇죠. 형태로. 그래서 추정하는 바 약 70억 달러, 그러니까 8조 원 8조 원 어치가 정도. 네네.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유입된.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에 좀 물꼬가 그렇죠. 트이는데 당장 8조 원을 살지는 않을 그쵸.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8천원 자금이 다 들어오게 된다라면 아마 지금 3,000포인트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죠. 근데 3,000포인트 회복시키면 강력한 자금인데 결국에는 사야 될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무작정 이 자금들이 뭐 한국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뭐지금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뭐 두고 봅시다. 네. 들어오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내용이 있다더라. 네. 네. 이렇게 정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잠깐 좀 네네. 봐야 되겠죠. 유가가 한 국제유가. 110, 뭐 WTI 기준입니다만 네네. 이게 유종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긴 해요. 그렇죠. 브렌트, 북해산 브렌트, 브렌트요. 그다음에 두바이. 이제 두바이, 그리고 WTI 이렇게 되는데 네. WTI가 가장 싼 유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수출용 기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WTI가 가장 싼데 지금 유종 간에 이 가격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네네. 오늘 아침엔 다시 이제 브렌트가 114달러. 지금 선물을 보니까 114달러 맞네요. 배럴당. 네. 그다음에 WTI가 이제 110달러. 그다음에 두바이가 지금 두바이 유종이 96달러. 100달러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한테는 이제 주 수입산 원유가 이제 두바이요. 그죠? 네. 그래도 비싸죠. 그죠. 들어오는 많이 값이 비싸죠. 비싸졌는데 물론 당장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되지 않고 좀 뭐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좀 누그러지면 좋겠지만 네. 분명히 우리 물가라든지 산업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엔 또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일 말씀드리면서 그 가스하고 유가 오른 이유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리게 되면서 그 상대적인 수요가 유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원인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동반적으로 일단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수요와 공급 논리로 봤을 때 계속해서 보면은 공급 의시장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가 70달러 아래쪽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이게 급격하게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물론 그 천연가스 대체해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공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좀 발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시장의 어떤 그런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할 때 이전과 좀 달리를 이전과는 달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들 속에서 이 지정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00달러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50달러?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전에도 한 100달러는 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100달러 이상에서 조금 당분간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뭐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 이게 아마 제가 큰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급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여름까지는 아마 이 90달러, 100달러 이상의 어떤 유가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공급난에 대한 문제가 좀 하반기 가서 좀 해결이 되게 되면서 아마 유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다시 70달러대로 내려간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의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 현상이 조금 하반기 가서는 정체를 보이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원자재 이슈, 그러니까 특히나 선물 가격들이 좀 먼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네. 아마 하반기에 가야 유가를 포함한 뭐 천연가스, 찰광석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지정 리스크 플러스한 공급난 문제 이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어쨌든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이상 뭐 100달러 부근에서 일단 유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잘 네네. 내려오질 않는 특성이 있고 또 러시아 문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원 중에 네네.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그쵸. 납사라고 하죠. 납사. 이 나프타 또 공급이 또 꼬이면은 플라스틱 제품들 그렇죠. 많이 쓰이잖아요. 결국 건강 생활 물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케이스들 네네. 하다못해 이제 진단 키트도 플라스틱 그죠. 라면 봉지도 네. PP. 네. 그러면 라면값 또 오르고. 가격을 자꾸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생산업체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순차적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철강 봐야죠. 제품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번인가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네. 올해 3월달에 또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네. 약간 3,000%로 빠지면은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질 거라는 수밖에 얘기가 없는, 네. 이 건자재들이죠. 건축용 자재들의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죠. 지금 철근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요즘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리모델링하면 평당 뭐 얼마 이렇게 평당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지만 요즘은 단가가 네. 예전에 평당 100 이게 아니라 네. 철근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그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또 그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부분인데 네네. 일단은 오른다. 오른다. 네, 오른다. 그리고 실적은 또 좋아질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가야 돼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정치 이슈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야권 후보들, 뭐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기자회견이 지금 이제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시청률 확 떨어지겠는데, 자, 뭐 어떨까요? 영향은? 일단은 뭐 판세가 어쨌든 조금 이제 야권 쪽으로 우세해졌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박빙 조사가
박빙의 어떤 여론조사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조금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해졌다는 부분들은 유리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술적으로 봤을 네, 때. 사실 유리해졌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뭐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얼마나 또 집결하느냐.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샤이 진보가 또 얼마나 집결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단일화 이 이슈만 보게 된다라면은 약간은 무게추가 야권 쪽으로 넘어갔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최근에 대선 관련 테마가 그렇게 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단일화 이슈를 워낙 가지고 바삐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단일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마 반짝 반등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뭐 주시장은 뭐 일시적으로 뭐 반짝 반등 정도 변화 그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네네. 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는 네네. 야권 후보들, 네. 야권 후보 이제 뭐 어느 분이 지금 결정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유효성이 조금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산수상의 네, 문제이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로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참 저도 애매하게 그래서 정치평론가를 여쭤보는 건데 좀 그렇게. 그죠?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모르는 걸로. 네. 네, 정치는 잘 모르는 걸로. 자, 경제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대충 뭐 이슈들을 좀 네네. 이렇게 만져봤는데 앞서 수급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좀 보였어요. 오늘 정태현 네. 팀장이 또 준비하신 기업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어떤 루트론이 의미가 있죠? 그냥 의료용 레이저 기기, 의료용 레이저. 피부 미용 피부 기기. 미용.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피. 그러니까 네. 피부 관리에 쓰이는 그러니까 레이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여성부터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피부과라든지 이런 시술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 그 얼굴에 점이라든지 뭐 여드름 제거할 때 레이저 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가 비싸요. 네,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원의들 있잖아요. 네네. 네, 저 장비를 얼마나 좋은 거를 네. 잡느냐가 동네 개원의 내과, 그러니까 피부과 네. 쪽에는 성패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요새는 또 이게 그 개원할 때 기기가 어느 정도 좋냐에 따라서 그럼요. 또 소비자들이 다- 입소문이 확 나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기기가 낡았다 그러면 또 입소문이 빨라가지고 잘 안 가기 때문에 네. 기계도 빨리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트로닉은 그래서 피부과 의료용 레이저 기기 이렇게 네.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루트로닉을 준비한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위드 코로나 가지고 이제 노마스크 조만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하와이를 제외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노마스크 실시가 지금 예정이 된 상황인데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 마스크 벗은 자리에 그 포인트 메이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색조 화장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그 메이크업 제품을 쓰게 되면서 얼굴의 어떤 그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결국 근데 이 얼굴이 화장품 받아들이기 이 화장 제품이었던 이 제품들이 이 피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 어떤 그 피부에 뭐라 해야 될까요? 기초적인 부분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받쳐지지 않게 되면 트러블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러블들을 조금은 시술을 하고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의료용지 레이저 기기 이런 부분들을 피부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클리어라든지 이런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루트로닉 같이 이 의료용 레이저 기기,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된 기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트로닉이 작년 2분기 때 흑자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거쳤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 작년 12월 달부터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첫 번째는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윤에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수치 같은 경우 4분기 매출이 549억, 영업이익이 89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저게 점이 하나 빠졌어요. 그 매출이 35.1%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35.1%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3.2%입니다. 수점 하나에 따라서 네. 수치의 느낌이 수치가 확 다르네요. 네, 드시려죠. 이게 제가 점 찍는 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건 죄송합니다. 35% 이렇게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35%, 2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북미 쪽 중심에서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분기 때 해외 법인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 183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정도 증가한 수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클라리티 2라든지 그리고 할리우드 스펙트라 같은 그 피부 미용 시술 관련된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이 어떤 해외에서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수출이 그리고 해외 법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서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예상 매출이 442억 원, 영업이익은 67억인데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하겠지만은 이거를 그 전분기가 아니라 작년 해서 보게 되면은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보기에는 또 100% 성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또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4분기여서 1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 좀 맞춰봤고요. 그리고 1월달 에스테틱 의료기 수출 같은 경우도 5,969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가량 성장이 이뤄졌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약간 수주에 주춤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좀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해봤을 때 해외 쪽 매출이 4분기에서 1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게 모멘텀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서 23,050원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최근에 이채롭죠. 네네. 뭐 지난 연말부터 연초 대비까지는 뭐 굉장히 많이 주식을 팔더니 네네. 요즘은 좀 덜 팔고 어제는 하물며 네. 조금씩 순매수 토탈로 합산 기준으로 보이는데, 코스닥에서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네. 나름의 사연이 있다. 우리 이게 CFD 기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뭐 모바일 게임하고 이제 엔터 쪽을 좀 많이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바일 게임 쪽을 산다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을 산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의 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소문도 좀 들어봤고요. 그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